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건 제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통계를 보면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하도 이혼을 많이 하다 보니 이혼하는 게 별 특별한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하지만 단언컨대 저에게만큼은 그 이혼이라는 단어가 정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착각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게 그저 저의 결심이나 혹은 각오만 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믿었다는 사실이요. 물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이라는 선택 자체를 하지 않았겠지만요. 저희는 친구의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 더 많았고요. 친구의 전 직장 동료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제가 권태기를 느꼈던 전 남자친구와 오랜 연애 끝에 헤어진 직후여서 새로운 연애를 할 생각이 그다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친구로부터 소개팅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었죠. 게다가 친구를 통해서 그 남자의 SNS를 미리 찾아봤었는데 뭐랄까,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남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친구들이 너무 많아 보였고 그 친구들과의 모임도 잦은 데다 술자리까지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제 SNS와는 아예 결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수없이 많이 올라가 있는 모임 사진들을 보니까요. 그 친구들로 미뤄와 짐작했던 저의 느낌은 만나면 피곤한 사람일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사진만 보고 어떤 사람인 줄을 어떻게 알아? 그 오빠가 워낙 친구들이 많기는 한데 또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인간관계가 좋고 성격도 좋다는 말이기도 하잖아.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사람 진짜 괜찮다니까?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만나봐. 한 번만 만나보고 별로면 바로 연락 끊으면 되잖아. 하도 거듭대는 친구의 재촉에 일단 저는 떠밀리듯 소개팅 장소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 반, 불안 반인 마음으로요. 하지만 거기서 만났던 그 사람의 인상은 친구의 말대로 확실히 사진 속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은 씨. 임진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아, 실제로 보니까 사진보다도 훨씬 더 미인이신데요. 저 사실 아까 들어오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셔서. 이건 뭐 예의상 멘트인지 뭔지. 저를 만나자마자 대뜸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이 사람 바람둥이 아니야?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좀 나누고 보니 그냥 사람이 지나치게 솔직한 타입이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 이야기를 하는 내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본인 말로도 저 때문에 긴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속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어쨌거나 저쪽에서는 제가 마음에 든다는 소리였죠.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저는 그 사람에게서 의외의 모습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잠을 너무 적게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다행히 체력은 좋아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이 들 때도 차라리 바빠서 다행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요즘 일하고 싶어도 취직이 안 된 사람들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다는데 저는 그냥 바쁘기만 한 거니까요. 이 정도면 감사한 일이죠. 졸업하자마자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던데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지금은 회사를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했고요. 그런데 하도 바쁘셔서 연애할 시간은 있으시겠어요? 네, 사실 초반에 비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는 기반이 잡혔거든요. 이제는 연애를 해도 상대방에게 충실할 수 있겠다 싶어서 소개팅 자리에도 다시 나오게 된 거고요. 저렇게 말하시는 걸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괜찮은 사람 같았죠. 그렇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의외로 멀쩡하고 착한 보통 사람이었던 거죠. 좋게 말하면 긍정적인 모습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상대방으로부터 두 번째 애프터 신청이 들어왔지만 저는 이직 준비가 급하다는 핑계로 두 번째 만남을 거절했어요. 당시에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을 관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이직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직 준비가 급하면 아예 나오지를 말 것이지 여기는 왜 나왔담? 제가 생각해도 참 말이 안 되는 이유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생각나는 핑계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때 저는 뒤늦게 든 공부 욕심에 대학원 수업도 병행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하필이면 소개팅 그 뒤가 바로 중간고사였기 때문에 저는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죠. 정훈 씨. 안녕하세요. 전시 보러 오셨나 봐요? 아, 네.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게 되네요. 신기하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건 그 뒤로 대략 한 달쯤의 시간이 더 지난 이후였습니다. 정말 우연히 마주친 만남이었어요. 그날 저는 친한 친구가 사정상 못 가게 됐다며 저에게 티켓을 넘겨준 미술 전시회를 혼자 보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저처럼 혼자 전시회를 보러 온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죠. 아무리 세상이 좁다고는 하지만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반가운 얼굴에 놀라움이 떠올라 있었고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던 순간 그분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혹시 혼자 오신 거면 저랑 같이 보시겠어요? 저도 혼자 왔거든요. 아, 저도 혼자 오기는 했는데. 불편하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은데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는 그 간절하게 덧붙인 제발이라는 말에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같이 남은 전시회를 보기로 했고요. 그림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다지 아는 것은 없는 저와 다르게 그 사람은 아는 게 참 많더라고요. 원래 그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지?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이, 대단할 정도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있어서 조금 찾아보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러시구나. 저는 덕분에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설명도 다 들을 수 있고. 빈말로 하는 칭찬이 아니라 진짜 좋더라고요. 전시회를 보는 내내 꼭 옆에 도슨트랑 같이 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싶을 정도로 아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빈약한 제 예술적 지식이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상대방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장을 나올 때쯤에는 저는 그분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됐고요. 아마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호감이었습니다. 밖을 나오니 어느새 어둑하니 해가 져서 벌써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기로 하고 메뉴를 고민하다 가볍게 술도 한잔할 수 있는 이자카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시는 안주에 술잔을 기울였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첫 번째 만남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호감이 마구 샘솟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만남을 보내고 얼마 후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정이 많다던 친구의 말처럼 남자친구는 워낙에 사람을 좋아했고 여자친구인 저에게는 그 정을 더 각별하게 쏟는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사귀기 전에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형규야, 무슨 일이야? 뭐? 토요일에 애들이랑 같이 술 마시자고? 이형규 씨? 미안하다. 나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은데. 여자친구 자취방 이사하는데 같이 집 보러 다니기로 했어. 주말 이틀 다. 남자친구에게는 원래 자주 만나서 어울리던 모임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도 못 나간다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눈앞에서 들은 것만 해도 벌써 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제가 하도 민망할 정도라 물어보기까지 했었죠. 오빠, 저렇게 나오라고 하는데 그냥 나갔다 와. 토요일 하루는 나 혼자 다녀도 돼. 안 돼. 명색이 남자친구인데 이럴 때 내가 같이 다녀줘야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너 혼자 방 보러 다니는 거 위험하기도 하고. 부동산 아저씨도 같이 다닐 텐데 뭐. 그리고 자꾸 그렇게 안 나간다고 하면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아? 괜찮아. 그런 걸로 막 뭐라고 할 애들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해도 어쩔 거야. 여자친구랑 약속이 먼저라는데. 고맙기는 한데 또 너무 저러니까 저는 괜히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잦은 모임도 없었고 자연히 걱정할 만한 술자리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다 싶기는 했죠. 이 문제를 시작으로 남자친구는 연애하는 기간 내내 거의 제 껌딱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제 옆에만 붙어있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기꺼이 할애하는 자신의 시간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 저의 기준으로 본다면 제 남자친구는 저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게 맞았죠. 본인의 다른 그 어떤 개인 스케줄보다도 저와 함께하는 스케줄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남자친구는 저를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행동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갔어? 날씨도 추운데.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예쁜 옷 입고 나왔지. 왜 티 입으면 뚱뚱해 보인단 말이야. 아유, 하나도 안 뚱뚱해 보이니까 따뜻하게 좀 입자. 자, 일단 내 옷 입고 있어. 나 진짜 괜찮은데. 괜찮기는 너 떨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안 괜찮아. 오빠 안에 반팔 입었잖아. 안 추워? 진짜 나 이거 입어? 괜찮으니까 입어. 너 때문에 내가 아예 잠바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니든가 해야겠다. 남자친구는 본인 눈에 제가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제가 따뜻하게 입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추위를 감수하는 거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본인 마음이 더 힘들다고 하면서요. 그때 아마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전 남자친구가 지금 남자친구와 정반대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인간이었거든요.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서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항상 저더러 예쁜 옷 좀 입으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겨울에 제가 패딩이라도 입는 날이면 그 정도로 추운 거냐고 눈치를 주기도 했고요. 데이트를 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나 뭐라나요? 아무튼 그때는 그게 가스라이팅인 줄도 모르고 그런 헛소리를 들으며 연애를 해왔던 저였으니 저를 살뜰히 챙기는 지금 남자친구의 모습에 감동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연애를 하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당연히 오케이였죠. 그렇게 마침내 저희 두 사람은 부부로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인생일까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저희의 그 관계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래성처럼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신혼이 다 지나고 결혼한 지 4년 차가 넘어갈 무렵쯤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우연히 발견하게 된 남자친구의 영수증 때문이었습니다. 세차 좀 해야겠다. 여보, 차가 너무 더러운데? 안 그래도 조만간 하려고 했어. 세차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쓰레기들 좀 치워. 바닥에 굴러다니잖아. 그날은 모처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주말이었고 남편과 함께 마트에 다녀오던 길이었죠. 최근 들어서 같이 시간을 보낼 틈이 없었거든요. 1년쯤 전부터 남편은 부쩍 회사 일이 바빠졌었고 저는 저대로 또 본업인 회사 일과는 별도로 부업을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오랜만에 탄 남편의 차가 너무 지저분한 걸 보고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부터 우선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냥 거기 놔두고 당신 먼저 올라가. 내가 나중에 다시 내려와서 치울게. 쓰레기만 좀 버리고. 쓰레기도 내가 치우면 돼. 남편은 트렁크에 싣고 온 식자재들을 꺼내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으로는 대충 알겠다고 대꾸하면서도 테이크아웃을 해서 가져온 빈 커피잔 뚜껑을 열어 거기에 쓰레기들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의자를 당겼더니 조수석과 뒷자리 사이에 잔뜩 구겨진 영수증 쪼가리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힘들게 손을 뻗어서 그걸 주워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이, 뭐해. 치우지 말라니까. 아니 그냥 눈에 보여서. 그냥 놔두라고 했잖아, 내가. 먼저 올라가라니까. 저는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박스를 들고 다가온 남편이 제 손에 들린 것들을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저는 구겨져 있던 영수증을 펼쳐보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걸 제 손에서 뺏어가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얼굴이 되어서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언제 화를 냈어? 그냥 이야기한 거지. 방금 소리 질렀잖아, 나한테. 무슨 소리를 질러? 여기 잘 안 들려서 소리가 좀 커진 건데. 됐으니까 빨리 올라가. 내가 대충 정리하고 올라갈게. 제가 방금 전의 태도를 지적하자 남편은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 등 뒤를 주차장 입구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하도 재촉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왔고요. 아파트에 먼저 올라가 있으니 조금 후에 남편이 오더라고요. 양손 가득 쓰레기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들고서요. 그리고는 조금 머쓱한 얼굴로 제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 배고프다. 당신도 배고프지? 내가 라면 끓여줄까? 당신 좋아하는 만두랑 계란 많이 넣어서. 아니, 나 별로 생각 없어. 에이, 왜 생각 없어? 그래놓고 또 한 입만 달라고 하려고? 드라마 보면서 잠깐 쉬고 있어. 내가 금방 끓여줄게. 남편은 애써 화제를 돌리려는 사람처럼 집에 오자마자 앞치마를 들고 요리를 하겠다면서 부산을 떨어대더라고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데 저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한없이 찝찝하고 불안한 어떤 기분이었죠.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도 잠깐 다른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순간 저에게 소리를 지르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잔뜩 흔들리던 눈빛과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던 그 얼굴이요. 물론 정말 남편의 말대로 별 뜻 없이 그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소리를 쳤던 것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의 촉은 그게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요. 처음에는 덤덤하게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도 했었지만 결국 저는 제 마음의 소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의심이라는 씨앗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무섭더라고요. 신경을 쓰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일단 의식을 하기 시작하니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떤 날은 자연스럽게 남편의 반응을 떠보려고 제가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핸드폰 좀 빌려줘봐. 어? 내 핸드폰? 그건 왜? 남편은 제가 손을 내밀자 눈에 띄게 당황스러운 얼굴로 되물었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나 깜빡하고 폰 충전을 안 해서 배터리가 거의 없어. 나 뭐 검색 좀 해보게. 무슨 검색? 급한 거야? 그냥 지금 좀 궁금해서. 뭔데? 내가 해줄게.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고 자신이 대신 검색을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어색한 장면이었습니다. 예전 같았더라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본인 핸드폰을 넘겨줬을 남편이었거든요. 폰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도 묻지도 않았을 거고요. 저는 말없이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몇 초쯤 침묵이 지속되고 이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걸 본인도 인지했는지 그제서야 핸드폰을 저에게 넘겨주더라고요. 뭐 보는데? 나도 같이 봐야지. 그러면서 곧바로 제 옆에 찰싹 붙어서 제가 핸드폰을 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감시였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 말고 다른 걸 눌러보기라도 하진 않는지 확인하려는 감시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염려가 사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불안감이 가득 차올랐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드디어 저는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토록이나 알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도 열고 싶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였죠. 이게 뭐야? 여보. 너 다른 여자 있었니? 지금까지 나 감쪽같이 속여가면서 만나왔던 거야? 정은아, 흥분하지 말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다 설명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지만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제가 열었던 그 상자는 남편 놈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수많은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상대가 한 명이든 100명이든 그 더러운 짓거리를 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다양하게도 만났더라고요. 심지어 연령대까지도요. 최근에 만나왔던 여자는 2살 연상의 골프 모임 멤버였고 그 인간이 만났던 여자 중에 제일 젊은 애는 무려 대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23살밖에 되지 않은 핏덩이처럼 어린 여자예요. 저는 거의 미친 여자처럼 그 인간의 눈앞에 사진들을 던지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는 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눈앞이 핑핑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 인간은 기겁을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주절거리기 시작했지만 그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앞뒤가 맞질 않았어요. 결국 그마저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틀 후 저는 곧장 시댁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잠 한숨 자지도 못하면서 생각을 거듭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이 인간과 한순간도 같이 살 수가 없겠다는 결론이 들더라고요. 아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여기는 어쩐 일이냐? 말씀드릴 게 있어서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이혼하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이거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 증거들을 시부모님의 눈앞에 보여드렸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빠른 게 눈앞에 증거겠다 싶었거든요. 당황한 얼굴로 제가 내민 사진들을 확인하시던 시부모님은 곧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진들은 그 인간이 바람을 피웠다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심지어 그 어느 것 하나 예사롭지가 않은 사진들이었고요. 심지어 이게 처음이면 제가 참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견해 초반에 잠시 저희가 싸웠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났던 걸 봐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잠시 시간을 가지자고 하던 시기였어서 잠시 참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제 버릇 개 못 주고 또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요. 이런 정신 나간 놈이 다 있나? 당장 전화해서 진혁이 오라고 해! 시아버지는 아주 극대노를 하셨죠.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외도를 하시는 바람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혐오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외도를 싫어하셨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너 이 미친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당장 네 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네 처가 하자는 대로 해! 시부모님은 정년퇴직을 하실 때까지 공직에 있으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아오셨고 체면을 중시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말년에 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웠다니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시부모님의 중재하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는 조건으로요. 대신 저는 위자료로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래도 한때는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원수까지 지면서 헤어질 필요가 있느냐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악연은 거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죠. 너 그 인간 소식 알고 있어? 왜? 무슨 일 있대? 아니, 너한테 이혼당할 때 만나고 있던 여자 있잖아. 너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그 여자한테도 처였다던데? 그 여자랑 금방이라도 결혼할 것처럼 말하더니 또 양아치 짓이라도 했나 보네. 하긴 그런 걸 누가 받아줘. 걔가 똥을 끊지 또 어디 가서 딴 여자랑 바람 피웠을지도 모르지. 친구들은 가끔 저에게 그 인간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아예 인연을 끊고 살고 싶어서 의식적으로 그 인간에 관한 소식을 끊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겹지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완전히 끊기지는 않더라고요. 새로 들려온 소식들은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저랑 헤어질 때는 울분에 차서 그랬었거든요. 지금 만나는 여자가 너보다 100배는 더 좋은 여자다. 너 같은 여자랑은 비교도 안 된다. 우리 곧 결혼할 거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러면서요. 진절머리 나는 것은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그 인간에게서 끊임없이 연락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나, 나 진짜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진심이라고. 나 만나는 사람 있거든? 헛소리 하지 말고 꺼져. 번호는 차단한다. 야, 남자 다 똑같아. 그 새끼라고 뭐 나랑 대단하게 다를 것 같아? 걔도 밖에 나가서는 너 몰래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닐 거다. 그게 남자라고. 모는 애는 뭐만 보이지. 너랑은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 제발 나한테 관심 끄고 넌 계속 살던 대로 살아.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만 끝도 없이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의 번호를 차단했지만 번호를 바꿔가면서 오는 연락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나서야 연락이 잠잠해졌죠. 그 인간에게 말한 대로 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딱 얼마 전이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고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까지 저 역시도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야 하는 말이었지만 그 인간이 준 상처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심각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그 인간 때문에 병원을 다니면서 우울증 약까지 먹어야 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늘도 불쌍하게 여겼던 걸까요?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집중하고 있던 독서 모임에서 저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알고는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 옆에서 저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은 옛날 일을 떠올리지도 않았고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남자친구의 옆에서 마음 편히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헛된 경험을 했는데도 다시 한번 누군가를 온전히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었죠.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이 사람을 다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오케이니까 데려오라고 했어요. 솔직히 애엄마 먼저 떠나고 나서 내가 애를 잘못 챙겨서 좋은 짝을 못 만날까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만나고 나니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걱정하시는 일 더는 없도록 저희 서로 아껴주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승훈이 너도 귀하게 얻은 인연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결혼을 결심했던 지금의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해줄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결심할 때 제일 걱정되었던 건 바로 예비시댁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예비 신랑은 그럴 일 없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웃었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었죠. 물론 예비 신랑도 초혼은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다가 제 2년도 되지 않아서 골수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전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재혼이라고는 해도 저는 이혼이었고 저쪽은 사별이었으니 결이 조금 다르기는 했었죠.
다행히 예비 시아버지는 저를 너무너무 예뻐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하셨죠. 한참 동안이나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요. 예비 신랑의 따뜻한 성품이 아버지를 닮았겠구나 싶더라고요. 결혼 허락도 받았겠다. 이제 남은 것은 결혼식 준비뿐이었습니다. 비록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준비할 게 많은 건 여전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겪어봤다고 두 번째는 처음만큼 힘들지도 않을 것 같았는데 마음의 부담감은 여전했고요. 그래도 저는 예비 신랑과 매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결혼 준비라는 큰 산을 헤쳐나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신혼집은 예비 신랑과 상의한 끝에 저희 친정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 동네가 제 회사와 가까워서 저에게 편하기도 했고 혹시라도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된다면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도 편할 것 같아서요. 결혼식장 예약과 양가 상견례를 동시에 치르고 그 후로도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결혼식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막바지 결혼 준비로 한창 정신이 없었어요. 각자 지인들을 만나서 마지막 청첩장 모임을 진행하고 이제는 정말 결혼 당일을 위한 준비만을 남겨두고 있었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 저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 곧 재혼한다며? 이야, 어떻게 벌써 재혼할 생각을 하지? 그 남자랑 기어이 결혼까지 하게? 여건이 뭐야? 연락하지 말랬는데 여길 찾아오기까지 해? 퇴근을 하고 회사를 나서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핸드폰 번호까지 바꾼 뒤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회사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절 찾아온 용건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서로 뭐 안부 주고받을 사이도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 내가 준 아파트 많이 올랐지? 3배나 올랐잖아. 다짜고짜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었죠. 근데 재혼하니까 이제 그 집 팔 거 아니야. 그거 절반 내놔. 너 미쳤니? 나 장난 아니고 진지하게 말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고 결혼 전에 돈 보내. 저는 순간 이 인간이 술 먹고 왔나? 그것도 아니면 약이라도 먹은 건가 싶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뻔뻔한 낯짝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지가 인간이라고 하면요. 너 뭔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째로 내가 재혼을 하든 말든 너랑은 상관이 없어. 둘째로 그 집은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아직 팔 생각이 없어. 셋째로 집값이 3배가 뛰든 30배가 뛰든 그 집은 내 집이야. 다시 말해서 너한테 그 돈을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자 전 남편 놈은 제가 이런 반응일 줄 알았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없어? 그 집을 네가 왜 가져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너 불쌍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혼자 힘들게 살지 말라고 주신 집이잖아. 그런데 집은 집대로 홀랑 받아먹고 또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산다니 네가 염치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염치? 네가 지금 나한테 염치를 운운하게 생겼어? 너 어디 뭐 머리라도 다쳤냐?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 지난 일 구구절절 읊을 필요 없고 아무튼 그 아파트 내놔. 안 내놓으면 너 재혼하는 날 내가 결혼식장 가서 깽판 친다. 고소당하고 싶나 본데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고소? 네가 떼먹은 내 돈이 얼만데 내가 그깟 고소가 겁날 것 같아? 두고 봐 어디. 내가 하나 못하나. 저는 저 인간이 이런 상종도 못할 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인들 말로는 작년 말부터 저 인간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거든요.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사업을 확장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대출을 받았다고 했고요. 아무튼 요즘에는 맨날 술만 마시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아직도 회사 상황이 여전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인 사정이고 제가 그 사정까지 알아줘야 할 의무는 전혀 없었죠. 그 뒤로도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낸 건지 결혼식을 할 때까지 날마다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돈 내놓으라고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똑같은 연락을 받았지만 저는 가볍게 무시하고 그 인간을 차단 처리했습니다. 받아줄 이유도 없었고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설마 정말 깽판을 치러 올 리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너 진짜 제정신이야? 미쳤어? 당장 나가! 왜? 내가 온다고 했잖아. 설마 장난인 줄 알았어? 나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제정신이 아닌 게 맞더라고요. 그 인간이 정말로 제 재혼식 날에 깽판을 치러 식장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신부 대기실을 박차고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돈 내놓으라면서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돈 주면 바로 간다니까. 어머, 정말 미쳤나 봐. 진짜 왜 이래요? 나가. 일단 나가서 얘기하라고요. 글쎄, 돈 주면 간다니까. 돈 내놔. 안 그러면 내가 저기 홀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다 소리 지른다. 네가 전 남편 시부모 앞에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해서 돈 뜯어내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딴 놈한테 시집 간다고! 그 인간은 제가 재산분할도 제대로 안 했고 제 책임도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내긴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와 있던 제 친구들이 기겁을 하면서 그 인간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 인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였어요. 진짜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저 혼자라면 얼마든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밖에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거기다가 시부모님의 양가 손님들까지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그분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니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처럼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일단 나가. 나가서 따로 얘기하자고. 싫은데? 난 지금 바로 여기서 하고 싶은데? 왜? 뭐 걱정거리라도 있어? 그렇게 걱정이 되면 방법이 있다니까. 그 인간은 끝까지 빈정거리며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자네 임 사장 아닌가? 마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았어요. 막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신 건 저희 예비 시아버지셨죠. 밖에서 손님을 맡고 있던 예비 신랑과 시아버지가 안쪽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놀라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구면인 것 같더라고요. 박 대표님, 대표님이 여기를 어떻게...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일세. 사람을 잘못 봤나 싶었는데 정말 자네였구먼.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아니, 제가... 예비 시아버지를 본 순간 전 남편 놈은 얼굴이 거의 낯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제 옆으로 달려와 제가 괜찮은지를 확인했고요.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는 말이야. 남의 결혼식에 와서 이런 경우 없는 짓을 벌이는 이유가 뭔가? 정말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할 걸세. 제가... 아니, 이 사람이 제 전처입니다. 전처였다는 말에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은 순간 모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예비 시아버지는 곧 전 남편 놈을 향해 버럭 호통을 치셨죠. 전처? 오호라,
그럼 와이프를 놔두고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다던 그 개차반이 바로 자네였나?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사람이랑 할 말이 좀 있어서 찾아온 거고요. 오해? 오해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조용히 할 것이지 어딜 감히 남의 결혼식장까지 쳐들어와서 소리를 질러대? 사람들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당장 썩 꺼지게! 그게 저기 내가 2번 이야기해야 하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가려고 했습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 인간은 예비 시아버지의 시퍼런 서술에 그 말만을 남긴 채로 도망치듯이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마에는 온통 식은땀까지 흘리면서요. 누가 보면 눈물이라도 흘린 줄 알겠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조용해진 대기실에 저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아가, 괜찮니?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됐다. 네가 죄송할 게 무엇이냐? 많이 놀랐을 텐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진정부터 좀 하거라. 예비 시아버지는 오히려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저를 다독여 주시더니 당신이 있으면 불편할 거라며 얼른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신랑과 짧은 이야기를 나눈 뒤에 곧 마음을 진정하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 이야기에는 저희 신랑을 통해서 나중에 전해 듣게 되었죠. 저희 시아버지는 중견기업을 이끌고 계신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놈이 시아버지 회사와 2년 전부터 새로운 계약을 맺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회사가 남편 회사의 주요 거래처였고 그 회사와의 거래 덕분에 그나마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인간의 회사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는 마침 재계약 기간이 돌아와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떻게든 이 계약을 끌어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던 참이었다고 했고요. 그런데 본인이 깽판을 치러 온 장소에 잘 보여야 하는 당사자가 계셨으니 놀란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그분이 전처의 새로운 시아버지였다니 그 자리에서 기절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재혼식 이후 그 인간과의 거래를 당장 끊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그 인간은 또다시 저희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제발 한 번만 설득해주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넌 참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는구나. 나한테 화 많이 났지? 당연하지. 나 같아도 그랬겠다. 그날은 진짜 내가 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많이 난처했지? 차라리 나 좀 때릴래? 그게 낫겠다. 나 같은 놈은 맞아도 싸. 됐으니까 꺼져. 꺼질게. 꺼질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라. 나 이번 계약 연장 못하면 진짜 망한다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전 남편 놈은 아주 눈물 콧물까지 다 흘리면서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쓸 입장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참 인간의 바닥이란 어디까지인가 싶었습니다. 돈이 또 뭔가 싶기도 했고요. 예정? 예정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면 그 잘못했다는 사과를 너는 오늘이 오기 전에 했어야 했어. 정은아, 제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나도 그냥 하는 경고가 아니야. 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명심해. 그나마 예정이 있어서 고소 안 하고 넘어가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저는 바닥에 늘어져서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전 남편 놈을 발로 뻥 걷어차주고
갈 길을 떠났습니다. 자꾸 막아서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부를까 싶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회사 동료들이 그 인간을 떼어내 주었죠. 회사의 소문은 소문대로 다 퍼지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는 이제 더 거리낄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그 만남을 마지막으로 그 인간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다짜고짜 저를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요. 아마 예비 시아버지가 뭔가 조치를 취하신 것 같던데 뭐냐고 물어도 신랑은 그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웃기만 해서 저도 그냥 더 묻지는 않았어요.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불행했던 시간만큼 이제는 저도 평범하고도 소소한 행복을 되찾아 보려고요. 제 옆에 있는 저를 아껴주는 이 사람과 함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